오늘은 계속 이제 모네, 근데 사실 모네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모네를 하면서 우리가 인상주의 역사를 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 전시회 1, 2회, 3, 4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회, 3회가 중요한 그런 인상주의 전시회와 그 다음에 예술가들의 삶하고 사실 다 연관된 그 얘기예요. 이거 오늘날까지 이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가의 삶이라든지 예술가에 대한 어떤 우리 대중적인 이미지라든지 요게 여기서 형성된 거예요. 이 모네 가장 표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술가라면은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즘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림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모네 이후부터 쉽게 말하면 인상주의 이후부터는 오늘날 작가들 항상 고민하는 게 나만의 스타일. 그 얘기예요, 그죠? 뭔가 나만의 스타일로, 그죠? 뭔가 그거를 추구하게 됐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리고 이제 실제 삶. 근데 사실 실제 삶은 또 어떻습니까? 실제 삶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이 작가들도 맨날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모네니까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예술적, 현대 예술가, 이른바 모던 아트, 그죠? 현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사실 딱 맞아요. 더도 말고 할 거 빼고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모네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만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상파 전시회, 그죠? 인상파 전시회를 이거를 왜 하게 됐느냐? 그 사실 하게 된 이유도 먹고 살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던 거랑은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이 이 기존 아카데미즘에 반발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해보자 해가지고 뭔가 한 것 같지만, 물론 그게 있죠. 그게 당연히 있긴 있지만은, 하지만 그게 실행이 되려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말만, 그러니까 60년대에는, 10년 전에는, 야, 우리끼리 하자. 저것들 다, 저거 아니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했는데 실행은 안 됐는데,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안 팔리고, 그죠? 사람들이 계속 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게다가, 뒤락률이 나와서, 야, 내가 해줄게. 해서 딱 뭔가 새로운 후원자를, 그죠? 딱 그림을 사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야, 내가 더 사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73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서, 내가 더 당장은 더 사줄 수가 없고 나중에 다시 사줄게, 일단은 나도 급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끼리 뭔가 해야 된다. 그죠? 우리끼리 알리고, 그죠? 알리고, 사회적 인정을 받고, 우리끼리 뭔가 활로를 개척해야 된다. 라고, 그래서 사실 실행이 된 겁니다. 그죠? 이면의 이야기는 사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예술가들한테도 항상 있는 거죠.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론 삶의 동기는 항상 복합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오로지 돈만으로 해서 한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또 예술 이런 것만 한 거냐? 또 그것도 아닌 다른 복합적인 동기, 또 사회적인 인정, 또 이 내부의 또 이런 문제들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을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이해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사건이든. 그래서 예술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어떤 예술적 신념이라든지, 또 예술이 아니라 과학이라도 과학자도 단순히 과학적 신념, 진리 추구만 가지고 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그 내면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보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1회 인상파 전시회를 이제 역사책만 보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기존 스타일에 반대해서 탁 멋지게 나온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닌, 그죠? 이제 세부적인 사안까지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전시회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얽혀 있어요. 자, 그래서 1회 전시회가 그렇게 해서 딱 결성이 돼서 야, 우리끼리 하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큰 비판을 받고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어쨌든 거기서 나왔던 물론 모네 작품들이고요. 제일 유명한 작품 물론 인상이고, 그죠? 이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자료로 넘어가는, 지난번에 이제 자료 올려드렸죠, 그죠? 한번 보셨나요, 자료? 한번 자료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심심할 때 유튜브 이런 거보다 이거 자료 보시면 의외로 금방 빨리 볼 수 있어요. 저는 만드는데 무슨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보는데도 금방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만 보시면서 중간 살짝 보다 보면 거기 살짝 몇 개가 얹혀요. 얹히면서 이게 더 기억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림만 넘겨보시면은 의외로 100페이지지만은 사실 금방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림만 넘겨보시면.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기억력 향상에도 좋고, 그죠?
정말 좋습니다. 이 머리 회전에 다른 것까지 막 연관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만 아시면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인상 해돋이 그림이 이제 그 1회 전시에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모네가 그린 수많은 그림 중에 하나지만은 어쨌든 우리한테는 미술사에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인상주의. 그죠? 새로운 전환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뭔가 추구하는, 고민하는. 그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진 거죠.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아가서, 야, 그럼 미술이란 게 뭐냐를 이제 또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미술이란 뭐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미술가들은 자기가 하는 게 그냥 미술이잖아요. 그죠? 아카데미적인 그림을 그리고 하면 그게 화가고 그게 조각까지 미술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답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이후부터는 야, 그럼 미술이란 게 뭐냐? 한마디로 내가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죠? 라는 물음을 같이 떠안게 됐다. 그래서 자신만의 스타일에 대한 추구 플러스 미술이란 내가 하는 활동이 뭐냐라는 그 물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 주로 미대 애들이 맨날 그 고민을 해요. 맨날 미대들 쓴 글 보면은 미술이라는 게 과연 이런 거냐, 뭐 저런 거냐, 맨날 그 계속 그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들이 그걸 하면서도. 그죠? 우리 막내도 생각이 하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명시적으로 엄마한테 말을 하던 뭐 하더라도 특히 친구들하고 그런 말을 좀 많이 하겠죠. 그죠? 근데 그 고민이 이때부터, 그죠? 한 150년 전부터 이제 시작된 거다. 사실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 자체가. 그죠? 미술이 뭐냐, 예술이 뭐냐라는 고민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시작됐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게 오늘 이제 이거랑 다 얽혀 들어가는 얘기인데요. 이 두 여인, 개인으로서의 어떤 두 여인에게는 운명이 엇갈리는 그림이 되었다. 이 그림이 참.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몇 가지 봤었잖아요. 한 여인은 비련의 주인공이 돼서 쓸쓸히 떠났고, 다른 여인은 정말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삶을 결국 이 그림 때문에 구원받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도난 얘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하시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올려드린 자료고요. 이제 오늘 오늘 새로운 자료, 거기서 이어지는 이야기. 자, 그래서 여기 좀 전에 봤던 그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제 1회 전시회가 끝났는데, 전시회가 그렇게 혹평을 받고, 이거 뭐 한마디로 말하면 미완성 그림이라는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의 아주 세밀하게 다 완성된 그런 그림을 보다가, 이건 뭐 대충 그리다만, 뭐 벽지보다도 못한 그런 미완성작들이다. 라는 이제 그런, 혹평 속에 전시회가 끝났고, 그림은 팔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림이 팔리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변 지인들이 괴롭죠. 이게 그래요, 실제로. 아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벌써 꽤 됐구나. 뭐 10년 가까이 전에 저희 미학과 교수님도 하는 작가 다른 미대 동료 작가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을까? 좀 친한 사람들, 미대 교수가 그림 좀 사지. 김 교수 그림 산지 오래됐어. 뭐 이렇게, 그죠? 이 교수구나. 이 교수 그림 산지 오래됐는데 하나 좀 살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거 딱 오래됐자.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매번 사달라고는 안 하지만은, 매번 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오래됐으니까 하나 좀 살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만 하면 이게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이게 또. 그래, 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이게.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그럼 저도 제 철학과 동기 중에 하나도 뭐 예술까지는 아니지만 예술이면 예술이지. 서예하고 동영아. 이 친구가 있어요. 수목하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 원주에서 뭐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아니지만은, 제 동기 중에는 중소기업 그런 사장도 있고 잘 나간 사람이 그러면 이게 한 번씩 와요. 야, 나 전시회 한다, 원주에서 몇 년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와라 그러면은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면은 가서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하나 딱 던져주고 하나 가져오고 어떻게 이게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힘이 좀 괴로워지는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생리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작가가 당연히
유명한 작가라면 당연히 그렇게 지인들한테 요구하지도 않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작가들 아니에요. 게다가 신인들인 경우에는 더 힘들겠죠. 여기 신인들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를 물론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신종 코인이라든지 뭐 새로운 벤처 투자 개념에서 야, 저 작가 눈에 띄는데 해가지고 막 쌀 때 그죠? 뭐 100만 원, 뭐 50만 원, 뭐 200만 원 쫙 사들여가지고 그 중에 나중에 뭐 10년, 20년 뒤에 대박 한두 개 터지면은 그죠?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사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뒤랑 리얼인 거예요, 사실은. 듀랑 리얼이. 야, 저거 새로운 스타일이다. 저거 혹시 뜰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듀랑 리얼만 한 10년 동안 그 사람만 인상파 그림을 구입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한계가 있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 자금 순환돼야 되니까 사줄 수만은 없고, 그래서 야, 잠깐 스톱을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림이 안 팔렸으니까, 안 팔리고 하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하면 당연히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제 또 전화번호 못 찾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야, 좀 해라. 해가지고, 이제 에르네스 오슈데라는 그런 수집가가 800프랑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해줍니다. 그냥 살 거면은 그래 내가 줄게 해가지고 한 대충 한 2배 정도 가격. 그래서 뭐 작품 가격이라는 게 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당시 어쨌든 여기 그 있잖아요. 이전에 받았던 여기 이게 이른바 그 듀랑 류엘이 그 사준 가격이 보통 300프랑에서 500프랑 정도예요. 한 작품당. 그래서 한 20개면은 한 20몇 점을 한 10,000프랑, 한 일괄로, 그러니까 한 20점에서 한 30점 사이는 한 10,000프랑 정도 주고 한꺼번에 쫙 자기가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당 보통 한 400프랑 정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딱 2배를 쳐준 거죠. 2배 쳐준 거죠. 요 화폐 가치를 우리가 오늘날 명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대충 어떤 데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구매력은 또 다릅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 당시 인건비나 식료품 값은 더 쌌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식료품 이런 거를 따지면은 오늘날 한 1,000만 원도 넘어갈 수도 있고 대신 다른 거로 따지면 또 낮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일괄 비교는 할 수 없는데 대략 비슷하게 그래서 800프랑이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싼 거죠. 뭐 그림 하나, 세상 이름 없는 작가 그림, 게다가 엄청 혹평받은 작품인데, 이거, 이 사람이 떡하니 나서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 2배를 사줄게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질러준 건데, 질러서 사준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이 사람이 그러면 그냥 사줬겠습니까? 이게 아는 사람인 거죠. 그죠?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저거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따가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마네가, 야, 제 거 좀 사줘라. 쟤 불쌍하네. 야, 쟤 마누라도 아프고, 뭐 불쌍하네. 해가지고, 에휴, 그래, 그러면 사는 김에 그냥, 그러니까 쪼잔하게 사지 않고 이 당시 이제 잘 나갈 때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비싸게 사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인상 해돋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을 그 처음으로 그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에르네스 오슈데 기억하세요?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이제 이게 얽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첫 전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뭔가 활로를 개척하자 했는데 이게 이제 망한 거죠, 그죠? 그 평론도 막 악평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뭐 흥행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렇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 전시회에서 뭐 알리고를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다음에는 작품 경매를 이제 야, 우리 작품을 그러면 공개 경매를 하자, 팔자, 팔자, 시장에 팔아보자. 듀랑 류엘이 지금 당장 사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팔자. 근데 요게 사실은 독특한 겁니다. 여기 쓴 것처럼 아니 작가들이 직접 조직해서 개최하는 경매는 사실 드문 일이죠. 원래 작가가 경매 안 하잖아요. 원래 그죠? 어떤 경매사라든지 중간 그런 화상이 야, 당신 작품 한번 경매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죠? 어떤 화랑이나 화상이 주최해서 경매를 당연히 하는 거였지 이제까지 그랬는데 화가들이 직접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겠다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산자가 이게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74년도에 첫 전시회했는데 실패했고 그럼 75년도에는 이제 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전시회는 또 못하겠고 왜냐면 전시회를 하면 또 비용도 들고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작품 파는 것만 하세요. 너무 급하니까. 그죠? 해서 경매를 한 겁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그죠? 1년 뒤에 대충 한 4월에 전시했었으니까 다시 한 1년 뒤에 첫 전시 1년 뒤에 야, 우리 작품
공개적으로 팔아보자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당연히 여기에는 많은 사람은 참여 안 하겠죠. 잘 힘들겠다 생각해서 어쨌든 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모네, 르누아르, 시슬레, 모리조. 특히 이제 힘든 사람들 3명. 근데 물론 모리조는 여성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부르주아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림을 팔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그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동료들을 이렇게 동료 애들을 같이 그래서 여러 명이 참여한다는 그 의미에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이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괴로운 게, 그럼 누가 샀겠습니까? 또 이 아는 사람들이 또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아는 사람들이 그나물이 그 밥인 거야.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나마 사주고. 근데 아는 사람들은 무한정 비싸게 살 수 없으니까 그냥 경매가에서 저 정도면 내가 사줄게. 그래 그 정도면 사줄게 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경매가 평균가 물론 평균가입니다. 평균가가 모리조가 제일 비쌌고 모네 233프랑 뭐 이렇게 그냥 거의 말 그대로 이게 100프랑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캔버스하고 물감값도 안 나온다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캔버스나 물감도 비싸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 조그만 게 아니라 보통 이만한 거에도 한 것들이니까. 유화는 특히 비쌉니다. 유화는. 그죠? 유화 자체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뒤량열이 사주던 구매가의 한 절반도 안 되게 한 400~500프랑씩 받았는데 그것보다도 안 되게 실제 시장가는 그것 들었다는 거지. 시장 가격은. 그죠? 실제 그나마 지인들을 동원해도 그래서 그 작가 자신이 그럼 못 팔겠다 해서 다시 이제 되사들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팔면 그냥 이제 막말로 쌤, 그러니까 제로 아니냐? 제로가 아니라 손해죠. 왜냐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내가 다시 되산다. 저거 못 팔아. 내가 다시 내가 가격 올려가지고 나 저거 150프랑 그래서 딱 내가 이제 그럼 이제 안 팔고 내가 가져가면 되는데 대신 거기 10%를 다시 또 띄어서 줘야 돼. 10%를.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인 거죠. 되사하는 거 자체가 벌써.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산다는 게 이것도 쉬운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내가 팔고 말고 내 마음이 아니라 경매는 그래도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행사장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크게 사실 실패를 하고 진짜 물감값 정도밖에 못 건지는 거죠. 사실상 수수료 떼고 하면은 그래서 첫 전시회 실패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전시회는 못하고 경매했지만 경매도 실패로 끝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옛날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작가들 얘기 오늘 우리 1층 맨날 보면 들어올 때 보잖아요. 이 작가들 저렇게 1년에 몇십 개씩 생산을 할 텐데 작품을 꼭 어떻게 팔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사람이 좀 사주던가 어디 아는 사람이 카페 열었어 그러면 야 카페 하나 걸어줘 그러면 한 돈 100만 원 주고 사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작가들의 상황하고도 다르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고, 그래서 그 사이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네의 삶은 이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 그림이 모네의 그림 중에서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좀 보셨을 겁니다, 그죠? 모네 그림 중에서는 대중적으로.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적으로는 그 인물 모습이 우리 뇌가 자동적으로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그죠? 인물들이 여기에 남죠, 인물들이. 자, 그래서 이것이 자기 첫째 아내 까미유와 이제 그 큰 아들 이렇게 아르장테유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온해 보이지만 이해부터 특히 74년, 73년, 그죠? 74년, 75, 76, 요 시기 모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거는 모네뿐만이 아니라 인상파도 그렇고 인상파뿐만이 아니라 주변 예술가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뀌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그 전에는 프랑스 혁명 물론 이후에도 왕정이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으니까 이 귀족들의 후원에 의해서 그죠? 후원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예술가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젠 다 끊겨버린 거죠. 심지어 소설 작가가 뭐건 다 그냥 오로지 자기가 뭔가 작품을 시장에 판매해서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음악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악가, 소설가, 시인, 미술, 화가들 답니다.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 사실 요거는 다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이제 한마디로 예술가는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죠?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 실제로 된 겁니다. 여기 단순히 모네 얘기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네의 생활고는 사실 극심했고, 근데 이제 까미유는 젊은 나이지만 아파하기 시작해서 자궁에 이제 큰 혹 같은 게 발견됐다고, 이때 큰일 나고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자궁 종양 같은 게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절에 그린 그림. 그래서 이제 그 마네가 다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마네는 요건 앞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네가 왜 아르장테유에서 모네가 처음 애는 좋았잖아요. 아르장테유에다 옮길 때는 그 유산 받은 게 있어가지고 받은 거 가지고 딱 그 집을 얻고 이렇게 넓은 집을 얻고 살았는데 또 배도 막 그죠 구하고 그죠? 그 화실로 만든 배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네가 놀러 와서 같이 그림을 그리다가 그 마네가 이제 인상주의 스타일에 빠져들인 거. 야,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네는 원래 인상주의자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죠? 전혀 아니잖아요. 인상주의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이때부터 인상주의 스타일에 빠져들면서 이제 빠져들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야, 모네 얘 그림 이거, 야, 이게 이래서 대단하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이제 마네가, 왜냐면 마네는 부르주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기 땅에서 나오는 고정 수입도 있고, 그래서 마네는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아주 갑부까지는 아니지만 있었으니까, 이제 모네의 그림을, 얘 것도 그림 좀 힘들면 좀 냈으면 사주지 해가지고, 그죠? 모네의 그림을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또 너무 힘드니까 모네가 직접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나옵니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한 푼도 남지 않아서 이제는 뭐 푸주공 빵집에서도 왜냐면 외상이 계속 앞에 달려 있으니까 더 줄 수가 없지. 그렇다는 거. 이때는 외상 달아서 했는데. 그래서 20프랑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만 원에서 대충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짜리 수표 한 장 보내줄 수 있으신지요? 그래서 그것으로도 상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아내와 애는 더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아플 수밖에 없고, 게다가 아픈 데다가 영양까지 부족하니까 병이 깊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나이지만은 애 낳고 이제 못 버티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마네가 또 이제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당연히 한계가 있었다. 그죠? 정말 먹고 사는 거 정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다 외상인 거예요. 그죠? 그 물감이나 캔버스도 다 외상으로 어떻게 융통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뭔가 좀 마네 스타일이죠. 딱 보시면은, 그죠? 마네 스타일로 그린. 이거 나름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고 해가지고, 모네 아내하고 아들이 또 차려입고 나와서, 이제 이건 모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근데 요거랑 또 이것도 르누아르 또 다르죠. 르누아르 스타일, 그죠? 전형적인 르누아르 스타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근데 뭔가 벌써 모네 그 부인의 안색이 좀 안 좋아요. 그죠? 약간 아픈 듯한, 좀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근데 또 이게 이렇게 그리는 이유를 그때 말씀드렸죠? 자기들끼리 서로 그리는 거. 저기 돈이 없어. 모델도 돈이 없으니까 모델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푼돈을 주는 모델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그려주는 거예요, 서로. 사실 이것도 내가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꽤 그래도 최소 몇 시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예술가의 길이. 자, 그래서. 그릴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르누아르가 그린 모네의 초상화. 이거 이제 그릴 게 없으니까 이거 그려가지고 이걸 또 전시회 출품한 겁니다. 뭐 딴 게 없는 거죠. 어쨌든 뭐 나름 멋진 화가를 그리긴 했는데 그죠? 뭔가를 응시하는 그죠? 참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춥고 배고픈 예술가들. 자, 그래서 클로드 모네가 일본 여인이라는 작품을 그립니다. 크기가 실물 크기예요. 실물 크기를 보면 대단하겠죠, 사실. 그죠? 이만한 보면, 그죠? 딱 직접 앞에 가서 보면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모노죠? 일본 기모노의 금발, 가발, 서구적인, 그죠? 얼굴과 이 부채는 프랑스 3세기, 그죠? 프랑스와 서구와 일본을 이렇게 탁 융합한 일종의, 그죠? 콜라보레이션, 그죠? 그래서 탁 아주 이 그림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보시면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예술가가 그냥, 야, 이번엔 뭐 이거 한번 그려볼까? 이거 한번 그려볼까? 이런 게 아니라 다 이게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왜 그러느냐? 이 시기 돈, 특히 아르헨티나 집세가 지금 급하죠. 집세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집은 자기가 살 수가 없고, 부르조가 이상은 땅을 소유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유럽은, 그죠? 땅 소유는 기존의 귀족들이 다 그 땅을 원래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집을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돈이 급하니까 다 집세가 밀리니까 76년 되니까 벌써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 전통적인 스타일 사실 그렇죠. 이게 인상주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헤어스타일은 이런 게 약간 살짝 인상주의적이긴 한데 그냥 전통적인 스타일로 그린 거예요. 아카데미적인 스타일로, 그죠? 세세하게, 그죠? 작은 붓질 해가지고. 또한 당시 또 유행하던 이 자포니즘, 일본, 그죠? 자포니즘이라고 부르죠. 저 불어로. 그래서 그 당시 또 일본풍이 또 크게 유행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모네도 일본풍을 좋아했어요. 일본풍 자체를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걸 콜라보레이트 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아카데미 스타일에다가 일본 그 최신 일본 유행까지 딱 해서 여기 쓴 것처럼 오로지 잘 팔릴 목적으로 그냥 그린 그림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이거. 이 그림이에요. 인상주의 필요 없고 일단 당장 이 집세는 벌써 몇백 프랑 엄청 센데 이걸 내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잘 팔릴 목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그냥 갑자기 똑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네는 나중에 이건 뭐 쓰레기다라고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과장된 말 같고 어쨌든 이거는 자조한 거는 맞습니다. 이런 그림을 더 안 그렸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리고 딱 봤을 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그죠? 이 실물 크기에, 야, 이런 건 집에 걸어둘만 하겠죠, 그죠? 그 당시 특히 자포니즘이 유행하니까요. 그러니까 인상주의 전시에 출품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한테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근데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게 또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 누가 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쟤들 뭐 인기 없는 작가 거 왜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는 나름, 봤을 때 뭐 좋아 보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2020프랑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이죠, 그죠? 거의 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높은 가격에 판매돼서 또 급한 불을 끈 거죠, 나름, 그죠? 근데 바로 이제 그런 한편으로는 슬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픈 게다가 근데 이게 그림 드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 옷도 대여해야 되잖아요, 대여, 그죠? 그죠? 옷을 당연히 살 수는 없고, 옷도 대여해서 입혀가지고, 그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비용까지 건질려면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너무나 돈이 급한, 모네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린 거 가지고서 세잔이 저런 그림 그리는 모네랑은 난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참, 그죠? 예술가라는 것. 또 예술가라도 나름 자존심도 있어가지고 또.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사연이긴 하지만 딱 봐도 잘 팔릴 요소가 있다는 건 금방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올 얘기가 제2회 인상주의 전시회입니다. 2회. 이 1876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단위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죠? 1년, 그러니까 이게 1874년에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를 했고, 그죠? 그러니까 73년부터 드리앙 레알이 난 못 사겠다, 12월에 힘들었다. 그래서 74년에 1회를 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그 75년에는 야 우리 한번 팔기라도 해보자. 잘 안 팔리고. 근데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한 건데 요게 이제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카유보트입니다. 그냥은 할 수가 없지.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카유보트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그죠? 그죠? 자기 아버지가 나폴레옹 그 군대의 군수 납품업자로서 큰 돈을 벌었고 그 유산을 상속받은 그죠? 전형적인 레저 클래스 사는 게 레저인 레저 클래스 유한계급이라고 번역하는데 그죠? 그래서 보트 타고 뭐 그냥 취미로 그림 그리고 온실 갖고 이러다가 이 모네를 만나면서 아르장테유에서 그죠? 그러니까 아르장테유에 가서 살았던 게 그래도 나름 그죠? 하나 건진 거지. 카이보트라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야 이거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그죠? 카이보트가 돈을 대줘가지고 일단 왜냐면 이거 임대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드리앙리얼의 화랑 3칸을 임대해서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근데 요게 물론 아마 뭐 찾아보실 일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찾아보면 이게 다 달라요 이게.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전시한다 그러면은요, 야 누구 뭐 한다 그러다가 안 하기도 하고 뭐 작품 야 이건 못 가져왔다 뭐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팜플렛은 또 인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팜플렛하고 실제 전시하고 또 이 갭이 있어가지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이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죠? 실제 참여하는 것.
것과 아닌 것과. 자, 그래서 이제 카유보트가 우리 후퇴를 우리가 내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오로지 거의 카유보트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끌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카유보트가. 사실 없으면은 뭐 할 동력이 없죠. 당장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죠? 그래서 카유보트가 왜냐면 처음에는 뭐 임대료를 내고 뭘 조직하고 뭐 하려면 다 이 돈 아니에요, 그죠? 뭐 한번 팜플렛을 찍어도 먼저 선금을 줘야 되고 다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제2회 인상주의 전시회, 그래서 카유보트, 에드가 드가, 클로드 모네, 오기스트 르누아르, 베르트 모리조 여성작가, 그다음에 카미유 피사르, 알베르 시슬리 등 주요한 작가입니다.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좀 들으시면은 좀 기억을 하시라고. 자, 그래서 1회, 2회, 3회가 사실 중요해요. 1, 2, 3회가. 진짜 인상주의라고 하면 그 1, 2, 3회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시회보다 관람객은 더 적었고, 일간제 반응은 뭐 마찬가지죠.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판매된 작품들이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요런 거. 그죠? 여기 지금 2회 인상주의 요런 거라든지, 그죠? 이렇게 좀, 뭐, 판매된, 뭐, 이런 건 판매 안 된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2회 인상주의 전시회는 조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비싸게 팔린 것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 좀 사줘가지고, 또 카이보트 스스로가 또 사준 거죠, 사실은 카이보트가. 내가 사줄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해서, 흑자가 발생해요, 흑자. 그래서 흑자라고 해봤자 1인당 3프랑이니까,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한 3, 4만 원, 4, 5만 원. 그래도 어딥니까? 그 전에는 손해봐가지고 니들 다시 다 토해내 해가지고 돈으로 메꿨는데, 이건 그 이익 본 게 어딥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2회 인상주의 전시회. 여기서 나온 주요 작품들에서 요거는 앞으로 작가들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모아서 하는 경우는 지금 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가 지금 모네를 하고 있지만은요, 모네의 삶을 하지만은 인상주의 그 진행 과정을 좀 보고 싶는 겁니다. 그래서 2회 인상주의 전시의 주요 작품들.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이때 나왔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주요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런 작품들, 요거는 인상주의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카유보트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이때 이 부르주아인 카유보트가 처음으로 참여해서 이 작품을 냈는데 나름 상당히 독창적인 거예요. 이 사람만의 고유한 요게 요 대각선 구도라든지 이런 빛의 처리라든지 그렇잖아요. 빛의 처리 이런 게 실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요 그림. 자,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워낙 유명하죠. 유명한가요? 저한테 유명한가?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에드가 드가 하면은 드가의 대표작이 뭐냐 했을 때 요거로 보통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그 현대인들의 뭐 소외된 삶 뭐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역사책 다른 미술사 말고 역사책에서 한 번씩 소개되는 그런 책입니다. 요거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저기 어디 몇 페이지에도 드가 할 때 그죠? 202페이지에도 이렇게 그죠? 202페이지에도 그죠? 나와 있죠. 이것도 다 나중에 드가 할 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뭔가 이렇게 뭐 남녀가 앉아있지만 뭐 전혀 어떤 상호작용은 없이 뭐 소외된 뭐 그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그림에 대한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그게 가장 맞는 해석 같아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 했을 때 무슨 장면 같습니까? 둘이 그냥 서먹서먹해진 그런 관계인 거냐? 아니면은 좀 표정은 근데 지금 이게 마시는 게 술이거든요. 술이고 여기 물입니다. 물을 희석해서 먹는 술이에요. 독주, 압센트란 이런 나중에 금지된 독주입니다. 독주인데 독한 술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먹는 그냥 싸구려 술이에요. 싸구려 술. 근데 이게 지금 물을 타서 해서 먹는 그런 술 한 잔 딱 놓고 있는데 이 표정이나 뭔가 그죠? 무슨 장면이 물론 해석이 많습니다. 물론 드가는 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것도 물론 다 이 자기 친구 화가입니다. 화가고 이건 그 당시 거기 밤무대 배우입니다. 배우 그래서 갖다 자기들 친구들 앉혀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전날 술 이제 막말로 이빠이 먹고 그죠? 엄청 먹고 다음날 아침에 정확히 이제 카페에 첫 출근해가지고 해장술 하는 거다. 딱 그런 표정 같지 않아요? 전날 진탕마다 막 먹고 놀다가 대충 쓰고 나와서 이제 차리고 나와서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다. 어쨌든 이게 드가 이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입니다. 많이 알려진. 그래서 요것도 2회에 전성제 나왔고, 그 다음에 2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또 요 아주 유명한 작품, 그죠? 르누아르의 햇빛 속의 누드, 원제목 그냥 에뛰드, 그냥 스터드 연구란 뜻인데요. 연구한 인상주의 햇빛 속의 어떤 누드를 연구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거 가장 르누아르의 대표작으로도 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르누아르의 대표작은 그 물랭 들라 갈레트지만은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베르트 모리조라는 그 여성 작가의 상당히 인상주의적이죠. 이런 거 표현 보시면요. 만해랑 또 달라요. 그래서 무도회의 젊은 여성을 그린 그런 예쁘장하면서도 상당히 인상주의적인 그런 그림. 주요한 작품들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뭐 다른 작품들 많이 있지만은요. 어쨌든 이렇게 한 4개 정도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2회 인상주의 전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거 제가 지난번에 안 넣는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바람에 그래 넣어야 되겠다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그 뭐 결투 말씀드렸잖아요. 결투 이거랑 얽힌 거예요. 이게 지금 제 2회 인상주의 전시회야. 그래서 이렇게 전시회를 했는데.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미완성 그림이라는 게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그림은 다 세세하게 완성된 아까 그 모네 그런 그림처럼 그죠? 아주 세부상에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면서 야 정말 진짜 같은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은 원하는데 이거는 뭐 대충 뭐 떡칠한 것처럼 뭐 그려놨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비평가 이 피가로는 지금도 발행되고 있죠. 그죠? 피가로지. 그래서 이거 가장 대중적인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조선일보 정도에 해당하는 조선일보 약간 보수 쪽인데요. 보수 쪽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피가로가 근데 그 피가로입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아시죠? 그죠? 그다음에 세빌리아 이발사에 나오는 그 피가로 이발사 그 피가로 그거를 이렇게 차용해서 왜냐면 그 피가로가 피가로를 통해서 기존 귀족, 과거의 과거의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보통. 그죠? 이발사라는 어떻게 보면 천한 직업이지만 귀족들을 어울리면서 기존 체제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런 오페라 아니겠습니까? 피가로의 결혼, 세빌리아 이발사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걸 담았다 해서 고 피가로입니다. 요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론이죠. 그죠? 일간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많이 발행 부수가 많은 일간지에 떡하니 이렇게 이제 실어놓은 거예요. 야망의 광기에 사로 야망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름 날릴 그죠? 근데 이름이라는 게 저거잖아. 일종의 어그로 끌고 말이야. 막 어그로 끌고 관심 끌고 이 미치광이들이 대여섯 미치광이들이 그 중엔 여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딱 이제 이게 여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시회는 아까 한 2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20명이 다 미친 건 아니고 왜냐면 또 서로 다르니까 그죠? 그 중에 한 대여섯 명 미친 놈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 그 여자도 미친 놈이 그래서 그들은 캔버스를 손에 쥐고 칠하고 붓질하고 이제 이게 그 당시 생각한 생각인 거예요. 되는 대로 몇 톤의 물감을 바른 뒤 그 위에 서명한다. 그죠? 되는 대로 막 물감 떡칠하고서 서련다. 그래서 그것은 미쳐서 길을 잃은 인간무상의 놀라운 거예요. 미친 놈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왔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보라색이 아니고 하늘이 신선한 버터 색깔이 아니라고 피사로를 이해시키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따라서 그려야지. 야, 나무는 초록색인데 나무를 왜 보라색으로 그리느냐. 그죠? 그러니까 인상파는 근데 빛의 효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존의 관점인 거예요. 그죠? 드고에게 정신 차려을 이렇게 보자. 그다음에 르누아르에게 여성의 동체는 완전히 썩은 시체 상태를 그려내는 푸르댕댕한 반점들이 퍼져 있는 육신의 덩어리가 아니라고 설명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앞에 그 그림이에요, 요게. 왜냐면 이게 지금 이 나무빛에 비춰가지고 푸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썩은 시체지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비평가들은. 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어떻게 푸르댕댕한 반점이 있느냐. 이거는 썩은 시체나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얀 어떤 살결, 매끄러운 살결로 표현돼야지 왜 이러느냐. 근데 이거는 르누아르가 옆에 이런, 그죠? 그래서 비친,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건데, 그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좀 딱 찍어가지고, 그죠? 여자도 미치광이고, 이 피사로들가 다 미치광이들이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빗자루로 유화물감 누더기를 문질러서, 그죠? 그러니까 빗자루 확 그린 다음에 그냥 그걸 깃발, 자기들 어떤, 그죠?
깃발을 만들고 보여서 저러고 있다. 라고 이게 실리고 나니까, 이게 르피가로잖아요, 게다가. 이게 자기 아내,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악평에, 이 모리조, 베르도 모리조의 남편이 그 외젠 마네입니다. 그죠? 마네의 동생, 그죠? 남편 외젠 마네가 이것을 울백에 결투를 신청하려고 했잖아요, 결투를. 물론 주변에서 만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만류를 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실제로 결투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른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결투를 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양쪽 증인. 그래서 15분 동안 딱 벨기에 가서 15분 동안 결투. 그래서 야, 우리도 가야 돼. 해가지고 안 돼. 해가지고 이제 말린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2회 인상주의 전시회도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이런 주요한 작품들 정말 그죠 주요한 작품들이 이렇게 나왔지만 출품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식의 비판과 비평을 받고 넘어가게 됐다. 자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모네 인상 해도자 아까 그 이야기를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상 해돋이를 처음으로 사준 사람, 그죠? 사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에르네스 오슈데. 우리가 뭐 꼭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슈데. 근데 이게 뭐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참 인간 삶의 자본주의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삶의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이 오슈데는 직물 및 레이스, 고급 란제리 상인. 그러니까 요것도 중요하죠. 란제리, 레이스. 원래 레이스는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그죠? 귀족들의 전유물이죠. 왜냐면 레이스를 단 옷을 입는다는 건 귀족이 아니면 상상할 수가 없죠. 레이스 옛날에 다 손으로 만들고, 그죠? 이건 당연히 레이스는 공주옷, 그죠?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공주옷은 이거는 당연히 귀족들의 전유물이고 귀족들이 많이 입을 수 있는 거고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란제리에도 오늘날 그런 거 많잖아요. 레이스 달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대중화 시대가 되는 거죠. 그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죠? 옷감을 만들어내면서. 그거를 잘 탄 사람이긴 합니다. 한편으로. 그러니까 직물 상인이었는데 이제 레이스. 물론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자기 부친이, 그죠? 자기 이제 아버지가 요거를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크게 버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경쟁자들이 엄청 또 똑같이 막 만들어내겠죠. 그죠? 란제리를, 그죠? 란제리와 레이스를. 그래서 이때부터 레이스가 어쨌든 레이스 달린 옷이 대중화가 됐다.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은 저도 대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만요. 기업이 망하는 일반적인 이유가 있죠. 일반적인 이유. 기업들이 망하는 일반적인 이유. 우리 뭐 롯데도 뭐 최근 뭐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일반적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확장. 그죠? 아니, 하다못해 동네 음식점도 장사 잘 되면 어디다 2호점 냈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확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몇 년 뒤 보면 다 없어졌잖아요. 다 본점까지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확장인데 확장.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확장한 거죠, 자기가. 자기가 이제 이런 걸 좀, 레이스 다루다가, 야, 그럼 내가 직접 또 파리에, 백화점까지 인수해가지고, 파리에, 그죠? 이 당시 이제 프랑스가 문화적으로 잘 나갈 때, 백화점까지 인수해서 운영을 했는데, 근데 그게 다 인수하는 게 다 사실은 확장이 빚잖아요, 그죠? 빚을 져가지고, 딱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영업을 해서 갚겠다고 해서 인수해서 하는 건데, 뭐 끝이 보이는 거죠. 그죠? 특히 이 당시에는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여기 19세기 후반하고 20세기 초까지는 그 마르크스가 1867년에, 자본론을 썼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황 반부 주기설. 그죠? 공황, 그죠? 자본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왜 망하느냐? 이게 자본주의는 공황과 호황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활황, 공황, 공황이 한 15년에서 20년마다 사이클로 이렇게 계속 오면서 이게 이제 점점 커지다가 쾅 터져가 자본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 공황이 반복되면서 점점 계급 갈등이 이제 공황이 발생하면은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은 계급 갈등이 심해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시 또 돈을 퍼버서 끌어올렸다가 또 다시 또 침체가 오고, 이제 그게 이제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당시 경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 당시 경제가 계속 주기적인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물론 그거는 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그 정권 교체가 연관되는 겁니다. 그죠? 정권 교체돼서 돈 쫙 풀면은 잠깐 막 화랑했다가 침체했다가. 근데 요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듀랑 류엘이 인상파 그림을 사주지 못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 불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황, 고식이 바로 이 불황을 맞은 거죠. 그럼 당장 불황이 온다는 거는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잖아요. 그죠? 회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자도 못 갚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갚으면 유지가 되겠지만, 이자를 못 갚을 정도로, 그러니까 불황에 와서 영업이 안 돼서 이자도 못 갚으니까, 야, 이자 못 갚을 거면 원금 내지는 뭐, 이자를 갚으려면, 이제 막말로 차압 들어오는 거죠. 빨간 딱지. 빨간 딱지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거 가지고 막 확장하다가 결국 망했죠. 근데 잘 나갈 때는 이제 자기가 나름 고급 문화를 선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그래서 요런 쪽에, 그죠? 어떤 패션을 선도한다. 그래서 미술품도 수집하고 특히 어떤 새로운 미술가들을 또 지원했어요. 그죠? 그 기존 아카데미즘보다는 젊은 미술가들을 후원하였고 미술품을 쓰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기 쓰신 것처럼 방만한 경영, 한마디로 아까 말씀 확장, 그죠? 자꾸 이것저것 확장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또 심하죠. 과시적 소비와 사치. 그죠? 남한테 보여주기, 막 이러는 거, 사치로, 1877년에 부분 파산하였다가, 1878년에 완전히 파산하였다. 그 다음에 이후 일간지회사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한 다음에, 이제 재기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는 그 일간지회사에서 이제 자리를 줘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고, 또 패션 잡지도, 이 패션 잡지 좀 유명한 잡지다, 나름, 프랑스에서. 오래 갔잖아요, 그죠? 프랑스에서. 물론 이 사람이 창간할 때 참여를 했고 다른 작가가 쭉 계속 이어가지만은요, 라르드라모로 해서 창간하는 등 재기를 모색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한번 하면 안 되죠. 빈털터리로 죽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인연이 나오는 거죠. 죽었는데 빈털터리로 이제 죽으면서 이제 말년에는 말 그대로, 그죠? 이 비만과 알코올 중독과 거의 그렇게 돼서 그렇잖아요. 자기 돈은 다 날리고 말 그대로 수백억 이상 되는 걸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쓸쓸하게 이제 죽었는데 그래도 그걸 이제 결국 걷어준 게 그 첫 인연, 그죠? 그 모네 인상 해돋이, 자기가 모네가 어려울 때 그 그림을 800프랑에 사준 그 인연에 의해서 이제 모네가 자기 그 지베르니, 자기 집이 있는 곳에다가 장례식을 해주고 묘지를 마련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요거로 끝나는 건 아니죠. 여기가 더 깊은 얘기가 있죠. 이렇게까지 되려면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그런 면에서 이 사람도 나오는 게 항상 요 그림 때문에 나와요. 이 그림 때문에 인상 해돋이 해가지고 요거랑 연관해서 이게 항상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갑자기 그 해돋이를 사줬겠느냐, 떡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알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네가,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은, 그죠?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떤 최근 백화점도 인수한 백화점 주인에다가 이런 좀 약간 화려한, 그죠? 이런 사실은 사치품 아니에요. 레이스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은 나름 인맥도 쌓으려고 하고. 근데 아시다시피 모네는 마네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그 스캔들 때문에, 그죠? 전국구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마네는 출신도 부르주아였고, 엄청 가문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마네를 처음부터 알게 된 거겠죠, 이 사람이.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해서, 나름, 패션, 예술, 이렇게 연계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네를 알고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네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모네 등, 왜냐면 마네가 이 패거리들의 우두머리 아니니까. 그래서 내 애들도 있다. 내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네가 너무 힘드니까 마네가 자기도 몇 개 사줬지만은 제 것 좀 사줘. 쟤도 힘들어. 이제 아마 그래가지고 여기 쓴 것처럼, 그죠? 마네의 권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슈데는 74년 1회 인상주의 전시회 끝나고서 인상 해돋이를 사줄 거면 비싸게, 이때 잘 나갈 때니까, 그래서 800프랑 비싸게 딱 사준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띄엄띄엄 사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사줄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네 그림을 계속 구입해서 거의 20개 이상 구입을 쭉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네 것도 사주고, 시슬레, 피사로 그 친구들 것도 계속 그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네 그림을 많이 구입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마네가 그린 오슈데라, 전형적인 그 당시 아주 비싼 양복 다 입은 그런 풍채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죠. 근데 물론 마네는 인물화를 잘 못 그려요. 그죠? 물론 이런 식으로 물론 그래서 그렇지만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나왔습니다.
야, 이 참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그 예쁘게 차리면 어시겠죠, 그죠? 정말 지금 봐도 뭐 아주 그죠? 기부인적인 스타일 아니야? 스타일이 딱 아주 그죠? 이 전형적인 파리지행의 그죠? 부르자 그 당시 19세기 후반 파리지행. 그래서 결혼하러 아마 와가지고 찍은 것 같아요. 결혼하러 벨기에 출신인데요, 벨기에 부유한 집안으로 이제 오시대랑 결혼하러 와서 또 나다르 유명한 나다르 가가지고 나다르 사진관에 가서 딱 결혼하기 전 또는 뭐 직후일 수도 있고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때 딱 찍고 그다음에 오시대랑 결혼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그래서 63년에 결혼해서 2남 4녀를 두었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그죠? 2남 4녀를 그런 부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시대의 파리 저택. 그래서 이게 뭐 여기까지 마시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게 대충 언제부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신흥 계급이 성장하던 시기. 그러니까 전통적인 귀족들 말고 귀족들은 성에 살았어. 성, 그죠? 그래서 귀족들은 샤또라고 하는 성에 살았고 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신흥 그 부르주아들, 그죠? 신흥 우리가 뭡니까? 그 상업혁명, 그 다음에 상업혁명, 산업혁명을 넘어가면서 신흥 부르주아 기업들이 형성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부르주아들의 집 중에서 유럽에서는 그럼 뭐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부의 상징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게 3층 집이에요. 3층 집. 그게 처음 나온 게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막 부가 막 한때 몰렸잖아요. 네덜란드 황금 시대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3층 집.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야, 이 사람 성공했다. 그래서 이게 왜 3층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2층은 짓기가 쉬웠을 거고, 2층은. 이게 3층을 지으려면 이게 그 당시로는 이게 쉽지가 않나 봐요, 3층. 근데 3층은 벌써 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물론 3이라는 또 숫자가 또 의미가 있어요. 뭐, 서양에서는. 그래서 3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그래서 3층 집이 그 당시 이제 부르주아들, 신흥 부르주아들이 잘 사는, 너 몇 층 집 산다, 3층 집 산다 이러면, 야, 이게 이제 통하는 겁니다. 이게 3층 집인 거야, 3층 집.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게, 물론 뭐, 이 당시엔 더 큰 건물들 막 세워져 있긴 했지만은요, 자기 저택으로서, 그죠? 자기 저택으로서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요 집이라는 게, 근데 이 그림이 왜 그려졌겠습니까? 이게 파산 후 경매 매물. 오늘에도 파산하면은 파산 나오면 파산 딱 보면은 어디 물건 사진 부동산 사진 나오잖아요. 사진.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얼마 나오잖아. 이게 아마 이게 안 그러면 그릴 일이 없지. 이게 게다가 이때가 파산한 해거든요. 1878년에 아까 완전 파산했는데 파산나가면 다 여기 다 이제 딱지 붙고 경매 빚잔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작가가 그렸겠죠. 딱 멋지게 이런 매물 나왔다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때 이게 따로 그릴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파리 시내에 이 3층 집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죠? 엄청난 부자인 거죠. 당연히 엄청난 부자였는데, 물론 다 그것이 사상 누각에 불과했죠. 왜냐면 이게 다 담보로 잡혀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근데 그게 이제 망조가 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잠깐 쉬시겠습니다. 잠깐. 그래서 둘집도 있잖아요. 여기 한가운데, 그죠? 그러나 혁신적인 미술 사조를 추종한 그의 무명 생활은 비참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네가 그 당시에는 물론 혁신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미술가들은 다 혁신적이어야만 하잖아요. 그죠? 뭔가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스타일을 추구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죠? 기존 스타일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의 미술가들은 다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860년대에서 70년대의 모네는 르너라 마찬가지로 정말 극심한 감내에 시달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자신의 소유물을 저당피며 살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40대 한 20년 동안은 진짜 힘들게 살은 겁니다. 그래서 1869, 그러니까 40살까지는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869년 한 방문객의 기록을 보면 모네는 굶주림에 지쳐 절명에 빠졌다고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때 라그르누에라는 유명한 작품이 나오는 그 시기인데, 그래서 그는 같은 처지의 르누아르가 갖다 주는 빵으로 키워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르누아르도 이제 똑같았는데, 이제 모네가 더 힘든 거는, 모네는 자기 아내하고 자식이 있잖아요. 어린 자식이. 물론 르누아르는 이제 혼자였으니까 그나마.
어쨌든 르누아르가 제일 착한데 착하기는 자 정말 이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1975년 자신이 친구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구걸하면 지금 75년 지금 요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요 시기 인상파 전시회도 잘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요러던 그 시기에는 정말 저 구걸하려 돼 구걸. 그래서 에밀 졸라죠. 에밀 졸라에게 쓴 편지를 보면 집에는 동전 한 푼 없다. 게다가 냄비에는 오늘 먹을 거리도 전혀 없다. 이렇게 진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아내한테 단돈 20프랑이라도 좀 달라. 20만 원 이런 거죠. 30만 원. 그래서 쓰고 있다. 그래서 모네는 수집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지인들인데요. 헐값이라도 자신의 그림을 사달라고 애원했으며, 이제 헐값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 4, 50프랑, 말 그대로 물감값이라도 좀 어떻게 좀 가져가라. 그 다음에 빗장애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처지에 놓인 작품 200점을 불태워버린 게 아니라 이제 캔버스에서 뜯어냈다는 겁니다. 캔버스에서 뜯어내서 돌돌 말아서 갖고 도망가려고, 그죠?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빗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감 빌려준 사람, 뭐 정육점 주인, 그죠? 빵집 가게 주인들, 야, 외상값 갚아야지. 안 되면 이거 팔아서 갚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한 20년 고생을 하다가 1886년부터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86년부터는 뭐 크게 성공한 거고요. 이제 80년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40살이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열린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큰 성공을 거둔 모네는 대형 캔버스를 보관할 화실을 쓸 만큼 여유가 생겼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요 시기, 어려운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건 뭐 모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그 예술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실 그래요. 예술가들 다 오늘날에도.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가시면요. 그래서 요게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나름 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800프랑에 사주기도 하고 또 계속 그래도 그거를 뭐 400프랑씩 하나 사주니까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하나씩 사주니까 큰 후원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이 여성을 이렇게 상세히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알리스 오시데는 여기 참 이게 나옵니다. 이게 1978년 파산을 했는데, 파산하면 뭐, 말 그대로 이거 다 빨간 딱지부터 이거 말 그대로 진짜 길거리에 나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빨간 딱지란 말 요즘부터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애들은 잘 모르던, 어린애들은 잘 모르던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 모르던 빨간 딱지, 그죠? 그 차 앞 들어오면은 그 참 비참하죠. 그죠? 그냥 다 빨간 딱지 붙어 있고, 그냥 다 경매로 넘어가고, 파산했습니다. 파산한 후 모네의 가족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모네와 정식 결혼을 하여서 모네의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얽힌 이 비극적인 이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네의 첫 번째 아내는 비참하게 쓸쓸하게 죽어갔고, 그렇게 죽어갔고, 이 부인은 한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정말 화려한 복장 아니에요, 그죠? 딱 보시면은 75년 잘 나갈 때 그린 초상화, 정말 귀부인의 레이스 달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말 그대로 다 날려먹고 자식 6명 데리고 길거리에 나는 그 운명이었는데 이게 그 인상이라는 그림을 샀다는 이유 때문에 모네랑 얽혀가지고 그죠? 결국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네는 정말 엄청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귀부인 대접을 받으면서 모네 부인이라는 역사에 남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삶의 구렁텅이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삶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망하고 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인상이라는 그림 때문에 그 그림을 사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림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죽어서 정말 이렇게 죽고 나면 이거 뭐 고독사인데 물론 고독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해줬고 다 그것까지 해줬고 모네가 그죠? 그 인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울 때 한 번 도와준 그거. 게다가 이 부인하고 물론 그게 좋은 선택이었죠. 왜냐면 자기 자식 6명까지도 결국 모네가 다 걷어가지고 다 길러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자, 근데 그게 그렇게 또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오슈데 부인은 이제 까미유보다 3살 위, 그죠? 그 첫째 아내보다는 3살 위고, 그러니까 언니죠. 그다음에 모네보다는 4살 아래인 그런 부인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이른바 잘 나갈 때죠. 이제 이 샤또라는 말이 이제 프랑스어로 성이잖아요, 성. 그래서 샤또 로텐부르크. 그래서 이 오슈데는 이게 아내가 그러니까 벨기에
잘 사는 집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때쯤에 상속을 받은 거죠. 자기 몫으로 아마 이게 다였겠죠. 자기 몫으로 네 몫은 이거 돼가지고 상속을 받은 파리 남쪽 몽제롱의 로텐부르크 성, 물론 성이라고 불렀지만 뭐 큰 저택이죠, 그죠? 파리 남쪽 우리로 따지면 대충 어디 뭐 안양쯤 돼야 되나? 서울로 따지면 안양 정도에 있는 그런 이런 큰 저택 이 성으로 지인들을 불러서 호소스럽게 대접하는 연회를 종종 개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치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죠? 과시적 소비, 사치.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큰 이 저택 이거를 가지면 거기다가 와 한번 놀러 와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죠? 차려놓고 진탕 며칠씩 막 놀고 이렇게 과시하고 그죠? 자기가 마치 그 옛날 프랑스 왕처럼 프랑스 왕들이 그런 거잖아요. 왕들이 이런 큰 성에서 딱 해놓고 맨날 연회 베풀고 그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연회 베풀고 귀족들 그래서 대접하고 그죠?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그렇게 한 건데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지. 그렇게 정말 호사스럽고 사치스럽게 생활한 거고요. 그래서 만해도 이제 다 아는 사람이니까 야 자기다 놀러 와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사치스러웠냐면요. 그 당시에 이게 좀 파리에서 약간 멀잖아요. 20km니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기차를 아예 또 전세를 냈대요. 내 친구들 뭐 수십 명이니까 기차를 전세 내서 전세 내서 다 실어 날라가지고 거기서 그냥 진탕 놀고.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일종의 인맥 쌓기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인맥만 쌓고 모든 게 사업이라는 게 다 인맥이고 해서 그렇게 막 대접해주고 그러면 이제 내 사람 만든다 그런 표 있잖아요, 그죠? 내 편 만들고 또 뭐 한 건데 근데 결국 사업은 망하죠, 그냥 확장 하다가 그렇게 해서 뭐 돈 빌리고 근데 결국 이것도 다 이런 거를 다 담보로 결국에 그렇게 사업을 확장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백화점도 막 인수하고 이런 거 다 담보로. 근데 그게 이제 딱 돈줄이 막히면서 이제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완전 파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서 근데 어쨌든 그 당시 모네 상황은 무지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작품 경매도 실패하고 또 디랑루엘도 구입하지 못하고 구입 중단으로 모네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 그럼 뭐 내가 사주고 또 이것도 그려줘 해가지고 오시는 이 성의 이 성에 그 장식화를 또 이게 지가 말 그대로 그 루이 14세 흉내 내는 거예요. 루이스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사람이 원래 이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죠? 막말로 풍이 들면은, 그죠? 이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장식화를 이제 모네에게 이게 좀 멋지게 그려봐, 내 돈도 줄게 해서, 그죠? 그럼 당연히 모네는 그 돈이 되는 거니까 해야지, 그죠? 근데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마네한테는 안 맡기고 모네한테 맡긴 이유가 있겠죠. 마네한테 그림 이상한 그림 그릴 거고, 그죠? 그래도 모네는 좀 그림이 예쁘잖아요. 그 장식적인 스타일, 그죠? 그런 스타일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제 모네한테 탁 맡기면서 나름 선심도 쓰고 그래서 맡겼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그래서 모네는 그 76년부터 여름부터 한 1월 초까지 이곳에 한 4, 5개월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서 그림을 장식화를 그리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작업 때문은 아니고, 여기 만해도 뭐 거의 한 달 정도 막 머무르고 했으니까 와가지고, 야, 해서 먹고 놀아, 지겨워서 놀다 가, 이런 식으로. 결국 자기가 이제 허풍을 떠는 건데, 그죠? 근데 자기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거냐? 이거 자기는 여기 있지 않겠죠. 그죠? 마침 놀다가 또 이제 파리 가가지고 또 이런저런 사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럼 주로 머문 건 누구겠습니까? 머문 건 당연히 아내하고 애들이겠죠. 애들. 그죠? 이때까지는 5명. 5명 애들 어린애들 5명하고 아내하고 여기 살고 이제 자기 남편 친구들 뭐 몇 명 막 어울려서 자고 뭐 그죠 이렇게 불러서 놀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요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에 출생의 비밀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때부터 아마 모네와 오슈데 부인의 관계가 시작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남편은 뭐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파리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일하고 뭐 그러고 있고 뭐 부인은 여기서 그냥 있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그죠? 모네 맨날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아까 그 부인하고 이때부터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그 전부터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시드 분이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사는데 그 전부터 이게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겠어요, 사실은. 아무리 망해도 이게 갈 데가 없으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같이 뭔가 맞댔던 사람 찾아간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오시대 부인은 그래서 요 76년 여름부터 쭉 있었고 77년에 여섯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애를 하나 더 낳는데요. 이제 막내 아들 하나 낳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모네의 아들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이 남편이 여기 뭐 잘 있지도 않았는데 언제 애를 만들었겠느냐. 이거는 아마 모네의 아들일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데 물론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요. 이제 거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애 이름은 오시대가 붙었지만은 이제 모네의 그 아들일 것이다. 물론 뭐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다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당시 그 성의 장식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냥하는 장면이 말 그대로 이게 자기가 이제 그런 거에 젖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루이 14세처럼 옛날 귀족들이 다른 귀족 불러가지고 사냥하고 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자기 성 주변에서 저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사냥하고 놀지 해서 사냥해서 노는 그런 장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린 사냥 이런 그림.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또 제 3회 인상주의 전시회 출품 요 이제 또 3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 자, 요것도 뭐 전형적인 그, 모네의 그림이죠. 그죠? 이 물에 비친, 그죠? 물. 그러니까, 모네의 그림은 이 하늘이 비중이 적어요. 확실히, 그죠? 하늘은 거의 잘 안 나오고, 그죠? 요 바닥의 어떤 효과, 낙엽의 효과,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늘의 비중은 좀 적고, 이 물, 그죠? 이 물에 비친 모습, 그죠? 요게다 장식화로 그려진 겁니다. 장식화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건 하늘이 조금 나오지만은요 역시 여전히 물 그죠 물과 이 꽃 그죠 꽃의 어떤 보석 효과 같은 것이 중요한 이런 그 말 그대로 장식화입니다 그죠 성의 대저택의 장식화로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그림도 이 장식화로 그려진 건데 요게 그 아까 봤었던 그 저택이에요. 자기 그 로텐부르크 성이라는 그 저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칠면조를 앞에서 기른 거죠. 이거 왜 길렀겠어요? 이 칠면조 기르다가 이제 친구들 오면 몇 마리 잡아먹고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칠면조를 또 길렀는데 여기서 또 핵심은 그러니까 칠면조이죠. 칠면조의 하얀 깃털에 비친 빛의 효과가 사실 핵심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림을 보실 때요. 뭐네 하면 이게 좀 허접하게 보이잖아요. 그 세밀한 그림은 아니니까요. 칠면조를.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그 눈에 비친 그 효과, 빛의 효과를 그린 것처럼 모네가, 그죠? 이거는 칠면조, 저쪽에 어떤 석양이 지는, 그래서 칠면조의 깃털에 비친 요 빛의 효과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화려하게 살았지만, 자, 결국에는 이제 파산하게 되고, 자,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인상주의 제 3회 전시회, 그러니까 1년 뒤죠, 바로. 그죠? 2회 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년 뒤에 역시 이것도 카유보트가, 이게 1년마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카유보트가 주장을 하고, 자기가 다 임대를 해가지고, 아예 카유보트가 아예 이제는 주변, 건물을 임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카유보트가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회 전시회가 그래도 나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1, 2, 3회가 결국 딱 제일 중요한데요. 1, 2, 3회 전시회가. 3회 인상주의 전시에서 드디어, 그죠? 여기, 그죠? 임프레셔니스트, 그죠? 인상주의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요. 드디어. 우리는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다. 그죠? 엑스포지시온 데 쟁프레시스트.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다라는 제목을 공식적으로 처음, 우리는 인상주의자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근데 참여 작가들은 조금 줄었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주요 작가들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카유보트, 폴 세잔, 에드가 드가, 클로드 모네, 오기스트 르누아르, 베르트 모리조, 카미오 피사로, 알베르트 시슬리 등 주요 작가들 쫙 다 참여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나름 3회 전시회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여전히 좀 뭔가 그 비웃음은 여전히 했지만은 그래도 방문객 수도 많았어요. 8,000명 넘게 방문하였고요. 1회 전시회는 3,500명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넘게 방문했고, 다수 언론은 이전의 비판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공격적이었지만 보도 비중 자체가 어쨌든 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관되게 하면은 그래도 인정받는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그게 참 그것도 한편으로 중요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혁명이든 뭐든 얘기할 때 그러는데 그 일관성 자체가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맞는 방향으로 가지 틀린 방향으로 가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영 어처구니가 없지 않은 이상은 일관성 자체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관성 자체로. 그래서요, 어쨌든 호평도 늘어났고, 물론 이제 마지막 날에 경매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첫 번째와 같았는데요. 자, 어쨌든 3회 인상주의 전시회에서의 주요 작품들은 이제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품들이 막 나오는 거죠. 1, 2, 3회 막. 그죠? 그래서 바로 이 3회 인상주의 전시회 그 유명한 세잔의 이 정물화들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유명한 그 정물화는 아니지만 이거 아시죠? 세잔 하면은 바로. 그죠? 폴 세잔 하면은 이 과일 그린 이 정물 시리즈가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거예요. 앞으로. 요 3회 전시회 때 출품되었고요. 물론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추가 작업을 한 그림인데요. 어쨌든 처음으로 여기 나왔다. 근데 이제 세잔은 요 3회를 마치고 떠납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상주의 참여 안 하고, 물론 인상주의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안 하잖아요. 분류를 안 하죠. 세잔을. 그죠? 세잔은 요때 하고 이제 더 이상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품, 요거, 그죠? 까유보트, 그죠? 너무나 유명한 파리의 거리를 그린 작품. 그 다음에 뭐 인상주의의 대표작이자 19세기 최고의 그림이라고도 평가받는, 그죠? 물랑들라 갈레트의, 그죠? 무도의 르누아르의 이 그림도 바로 그 3회 인상주의 전시대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3회 아주 주요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2회, 3회, 뭐 1회, 2회, 3회 다. 그죠? 그래서 인상주의 아주 주요 작품. 갈레트 무도회가 왜 최고의 작품으로? 여기 이제 실제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생동감과 이 빛의 표현, 이거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 이게, 그죠? 그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죠? 그런 그러니까 인상주의 인물화로서의 어떤 도달할 수 있는 일단 인물화라는 면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면이 있고요. 인물화, 그죠? 인물화. 그 다음에 이런 세계 표현이든가 이런 그 분위기 자체가 뭔가 생동감 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고전적인 세밀하게 딱 그래서 야 진짜 같지만 뭔가 정적이지 않은. 그죠? 그래서 그 흥겨운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가장 그 인상을 잡아냈지만은 역동적인 그림이다. 라는 사실 그런, 면이 뭐 누구나 사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또 요 그림 자세히 할 때 보시겠지만은요. 자, 저는 19세기 동안 그려진 가장 위대한 그림이라고도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뭐 꼭 그 평가는 뭐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으면은요. 자, 이런 주요 그림들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3회에서는 그럼 모네 작품은 뭐냐? 뭐 모네 작품도 있죠. 모네 작품은 근데 모네 작품 하면은 또 나오는 게 바로 요 3회 인상주의 전시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이 생 라자르 연작입니다. 연작. 그래서 요것도 우리 인상주의 할 때 항상 많이 보시는 그림들이에요. 요거 그림 먼저 보시면요. 요런 그림들, 그죠? 생 라자르역. 그죠? 요 그림보단 요 그림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요 그림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 인상주의 할 때 많이 나오는 어떤 연기와 증기, 그죠? 연기와 증기의 효과. 그죠? 요런 게 그린 요거, 생 라자르. 근데 여기 그림이 벌써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계속 생 라자르역을 다양한 식으로 그렸잖아요. 그 인상들을, 그죠? 이런 거, 그죠? 증기, 그 당시 증기 기관차니까 증기가 이렇게 연기가, 요것도 햇빛이 이렇게 증기가 되는 이런. 자, 그래서요, 이 얘기를 잠깐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연작이라는 게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연작, 그죠? 시리즈, 그죠? 그래서 모네가 시도한 최초의 연작으로 후기의 모네는 거의 연작만 그립니다. 우리 대표적인 수련, 그죠? 수련 연작 아니겠어요? 수련 연작 한 500점 그리잖아요. 500점 그리는데, 여기 이제 최초의 연작, 생 라자르역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 12점을 그렸지만은요, 전시회에서 일부만 했고. 근데 다만, 여기 이제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하는 이야기가 이것도 뭐 길지만요, 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연작 중 일부에는 연출된 장면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르누아르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르누아르가 이제 모네 얘기 듣고 전하는 건데요. 물론 이것은 당연히 어떤 무용담은 과장이 있잖아요. 그죠? 저기 무용담 같은 거니까 이게 과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싶은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여기 가서 그림을 그리면은 그거 내버려 두겠어요? 와가지고 뭐 하냐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리면 그림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이 생 라자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파리 지도인데요. 루브르가 여기 있고, 루브르 박물관, 그죠? 그 다음에 콩코드 광장, 에펠탑, 여기 다리, 여기 개선문이 있고, 여기 개선문이 중심이 있고, 그죠? 오페라 가르니, 이거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우리 건축할 때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프랑스는 이제 여기 파리가, 이게 아마 우리는 왜 서울역이 있으면은 서울역에서 부산 가고, 서울역에서 뭐 평양 가고, 서울역에서 인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이게 달라요. 이게 서부역이라고도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생 라자르역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초의 철도가 저거잖아요.
경인선, 서울에서 인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리에서 그 인천에 해당하는 게 르하브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 게, 그죠? 그 르하브르라는 게 저는 출발점. 근데 여기서 끝나고 우리나라는 서울역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자 하나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죠? 근데 얘네는 출발하는 데가 다 달라요. 여기서는 여기로 가고, 여기서는 북부 이쪽으로 가고, 벨기 쪽으로 가고, 여기서는 그죠? 남부도 여기서는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중심지에서 사방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 가려면 여기 가서 타서 가야 되고, 이쪽 가려면 여기 북부역 가서 타야 되고, 이쪽 가서 서부역 가고 남부역 가가지고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떤 여기 있는 게 아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역이죠. 그죠? 처음으로 지어진, 파리에 지어진 최초의 기차역이니까요. 중요한 역인데, 요 이제 라자르역, 생라자르역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그냥 그리면 안 되니까, 이제 모네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금장지팡이 두르면서 서부역 역장에게 명함을 건네고서 나는 화가 클로드 모네요. 그는 미술에 대해 아는 거, 원래 미술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게 없으면 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순간에 상대를 제압한 모네는 내가 당신 역을 그리기로 결심했어. 오랫동안 나는 북부역을 그리니까 당신 역을 그리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제 당신 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갔습니까? 여기 미술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지 않아서 저 역장은 기차를 멈추게 하고 플랫폼을 폐쇄했으며 모네가 원하는 대로 연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기관차 석상을 세웠다. 이게 이제 연출된 거죠. 그죠? 이 말들을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역을 며칠씩이나 전과 같이 그림을 그렸다. 이러면 대단한 건데,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사후 무용담일에서 과장된 거고, 여기서 것처럼 과장된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그죠? 승객들이나 영문들의 이동을 오랫동안 기다린 다음에 이제 그려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준 거는 그래도 나중에 남은 거, 그죠? 기차 도착한 다음에 석탄 남은 거 이제 다 써가지고 막, 그죠? 그죠? 여기 아까 요런 그림들이요. 그죠? 이게 이런 그림들은 좀 사실 연출된 게 있어요. 요런 게 연출된 게 있죠. 요런 거는. 도착하고 나면 이게 연기가 사실 없죠. 그죠? 이미 도착해서 그 전부터 이미 석탄 끄고 그냥 저기서 들어와서 이제 없는데 도착하고 나서도 이런 게 뭔가 연출된, 그죠? 그러니까 도착하고 나서도 이제, 그죠? 이게 이런 거 도착하고 나서도 연기를 막 증기를 내뿜어주는 그 정도는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냐. 그 정도는 이 사람들이 그 서비스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린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 여기서 그릴 수가 사실은 없죠. 허락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리려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나름 그래도 허락을 맡아가지고 또 이 기관사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남아있는 연료를 좀 더 떼가지고 이 증기 효과를 좀 연출한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이제 그런 숨겨진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있고. 물론 저 그림을 그린 건 이제 모네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에 도망가 있을 동안에 윌리엄 터너의 바로 이 그림, 그죠? 유명한 그림이죠, 정말. 윌리엄 터너.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 그랬습니다. 터너의 가장 유명한 그림인 요거 비증기 속도라는 이 그림을 이제 런던에서 보고, 야, 나도 뭔가 이 증기, 그죠? 증기의 어떤 이 효과. 그래서 요게 그럴만한 게요. 그러니까 연기와 증기는 끊임없이 모양이 변하면서 빠르게 소멸되는데 이것이 빛과 어우러지는 순간적 효과고 순간적 인상을 요게 또 흥미로웠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도 물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에 따라서 햇빛에 따라서 물에 비친 색깔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연기와 증기도 이게 순식간에 막 사라지지만 그 순간 어우러지는 어떤 그 순간적인 인상 그걸 포착해내는 게 모네에게 아주 흥미로운 그런 도전이었다. 그래서 물하고 비슷하게 연기와 증기에도 대단히 관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3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이렇게 쭉 처음 모네의 첫 연작 시리즈 그림으로 그래서 쭉 그려진 그림이다. 자, 그림은 근데 1844년 터너가 그때 그린 게 전 몇 년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44년도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74년 이런 갭이 있잖아요. 근데 왜 외국에서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터너 그림도 약간 인상주의처럼 뜻은 아니지만 저기 아카데믹하지 않은 그 그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벌써 20-30년 전에 그 네. 국민들이나 다 좋아하고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 윌리엄 터너가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오늘날이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터너고 근데 물론 그 당시에도 터너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터너는 물론 터너 그 낭만주의적인 그림들 때문에 그래서 낭만적인 경향. 근데 말년 그림들은 그 터너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 오픈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왈가왈부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터너가 그린 게 미완성 작품이 절반이 태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 평론가 중에서도. 그러니까 터너가 그 발표 안 하고 터너도 나름 발표하는 그림이 많습니다. 발표 안 하고 이런 건 발표했지만 발표 안 하고 그냥 남겨둔 그림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터너가 죽었을 때 그 창고에 뭐 수백 점의 그림이 있었는데 이거 다 미완성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다만 것처럼.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이건 추상화다. 추상화의 선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이제 우리 그때 얘기할 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추상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지만 선두자라고 본다면 맞긴 맞더니 그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나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당시로는 어쨌든 새로운 화풍의 그림이었던 겁니다. 아카데미적인 그림은 아니었던 거죠. 나름. 그런 면에서 그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 그림도 처음에 엄청 그 논란도 많았고, 뭡니까, 그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터너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 터너가 인정받은 건 나름 그 낭만성 때문에, 낭만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낭만성이라는 게 뭐가 모호하고 애매하고, 또 그다음에 사실 터너가 그림 중에서 꼭 낭만적이지 않고 좀 애국적인 그림들이 많아요. 애국적인 그림. 자기들 뭐, 그 트라팔가 해전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더 이제 인기를 끌은 거죠. 그런 그림도 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너는 하나만 그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만 그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런 그 인상주의 3회 전시회 때 어쨌든 이 시리즈가 제일 눈에 가장 띄는 거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인상주의 치면 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요 그림, 요거, 인상주의. 모네의 대표작 중에 하나로 꼭 요게 나옵니다. 요거, 로드망 기차에 도착, 요거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생라자르역, 그 정도 얘기하시겠고요. 이거 그냥 한 번씩 쭉 보시라고 제가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하나를 다 보지는 않겠고요. 자, 다시 이제 모네의 그 삶과 우리 인상주의 4회 전시회 얘기로 좀 더 가시고, 이제 오늘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네가 이제 그 군대 피해서 뭐 이리저리 하다가 런던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자리 잡은 곳이 이 파리의 약간 외곽에 있는, 그죠? 그 요트장이 있는 아르장떼휴 여기 자리 잡았다고 했고, 여기서 뭡니까 이제 인상주의의, 그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상주의와 인상주의 어떤 명작이나 그 대표작들은 다 또 어려운 시절에 나와요. 어려운 시절에 또 이게. 오히려. 그죠? 나중에 그 완숙한 시절에 나온 작품들도 물론 뛰어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아까 나왔던 그런 물랑드라 갈레트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품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 나온 작품들이 더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고 알려진 작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좀 희한하긴 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것보다는 이 좀 배고픔 속에서 진짜 예술이 나온다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이때 어쨌든 이런 대표작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르장떼휴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처음 집을 얻고 할 때는 참 좋게 시작했는데 1, 2년 잠깐 좋았다가 그 뒤에 계속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져서 드디어 이제 집에서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집세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이제 멀리, 그죠? 집세가 싼 베테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오시대 부인이, 아까 말한 오시대 부인도 자기 집안도 완전 파산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 앉은 거예요. 이제 진짜 갈 데도 없는 거지. 그죠? 갈 데도 없는 거죠. 갈 데가 없어. 자기 자식을 6명이나 낳았고, 갈 데도 없고, 남편은 그냥 벨기에로 도망가 버렸고, 그죠? 빚쟁이 쫓겨가지고. 원래 그 파산 딱지 붙은 순간 튀어버리잖아요. 그죠? 도망가고, 자기는, 해서 이제, 그래도 같이 붙어 있었던 모네를 찾아온 겁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자기 첫째 아내는 그거를 보면서 결국 죽은 것이고요. 자, 요 얘기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시대도 큰 혼이 되지 못하였으며 모네가 헐값에 한 이제 자신이 받던 가격이 한 10분의 1 그죠? 아까 그 디랑리얼이 한 뭐 300프랑 400프랑에 사줬는데 그 10분의 1 가격의 그림을 내놓아도 구매자를 구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인들에게 계속 떠는 것을 그동안 어떻게든 팔았는데 이게 또 이제 힘들었다는 거 점점. 그렇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수백 점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줘봤자 뭐 몇 개씩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떠넘기고 팔고 어쩌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워낙 옆에서 보고 있던 마네는 뭐 직접 뭐 1000프랑도 도와주고 하긴 했지만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마네가 이 다음에 또 아파가지고 또 이제 요양을 떠나요. 해서 마네도 도와줄 수도 없고 이제 그죠? 자, 그래서 그 1170부터는 결국 집세가 밀리면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집세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르젠티우 집에서 퇴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 역사나 이런 그 심지어 위키 백과들도 다 잘못된 게 많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은데 제가 보니까 요거 사실 이 위키 백과 건데 요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77년도 이미 쫓겨납니다. 이미 쫓겨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거의 마지막에 그린 아르젠티우 강변의 꽃들 그 시절 마지막에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또 이럴 때 또 왜 가져 애를 쓸데없이 예. 그래서 까미는 허약한 상태에서 둘째를 가지게 되었다. 근데 이것도 좀 그런 게 원래 있나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은 그 번식 본능이 더 작동해 더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어려울 때 더 이게 그 번식 본능이 작동한다고 또 애를 가졌나 봐요. 또 그래서 위기에 몰렸을 때 더. 그래서 어쨌든 둘째가 몸도 허약한데, 그죠? 자궁의 어떤 것까지 있는데, 둘째를 가지게 돼서, 모네는 임신한 까미와 어린 첫째를 데리고, 결국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리 이곳저곳 막 여인숙 다니고 이런 겁니다. 그죠? 여인숙에 다니고, 친구 집에 다니고 하면서도 어렵게 작업을 해 나간 게 그나마 아까, 그때 한 게 아까 그 기차역 근처에 집을 얻어서, 방을 얻어서 살다가, 그래서 그때 그린 게, 아까 이 그림입니다. 그죠? 이거, 생 라자르역 그림을, 그때 이 역 주변에 살면서,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 쫓겨와가지고, 역 주변에 살면서, 이때 그린 그림입니다, 요게. 자, 그래서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진짜 어려운 시절인데 78년 3월에 결국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더 힘들어지 출산 후에 이제 일어나기도 힘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죠? 이 첫째 부인이 출산 후 더욱 쇠약해지고 일어나기도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모네는 아까 말씀드린 마네, 뭐 까유보트 또는 에밀 졸라 소설가 그죠? 의사 가셰 또는 또 중복됐네 에밀 졸라 등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수도 없이 보내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죠? 20프랑 10프랑 뭐 그죠?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해야 되네요. 요 가셰 박사 얘기만 하시 가세요. 닥터 가셰. 아십니까? 그때 한번 나왔었는데요. 가셰 박사. 닥터 가셰. 들어보셨어요? 가셰? 아시죠? 네? 반고흐, 그죠? 반고흐 바로 몇 페이지입니까? 반고흐, 그죠? 225페이지, 그죠? 225페이지. 그죠? 이 그림이죠. 그죠? 이 초상화로 너무너무 유명한, 근데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회 할 때 한번 나왔는데, 만회 할 때 한 번 나왔었는데요. 물론 그것도 이제 인상파 1회 전시회하고 연관되는데, 인상파 1회 전시회 때 세잔의 모던 올랭피아를 사준 사람이 이 가시 닥터입니다. 그때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가시 박사 의사입니다. 의사 가시 박사 반고흐 말년에 이제 치료를 받은. 근데 반고흐뿐만 아니라 이 예술가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잖아요. 말이 우울증이지, 그거 다 사실 인정 못 받아가지고. 근데 그 상담을 많이 해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인상파들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연관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워낙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아시죠? 이 그림은, 그죠? 너무나 많이 봤던 그림이죠. 그죠? 225페이지 의사 가시의 초상. 그죠? 요게. 그래서 이 그림이 그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 거기 225페이지. 그래서 둘째 문단 끝에 1990년 반고흐의 의사 가세의 초상은 경매에서 역사상 최고의 가격인 4,250만 달러에 팔렸다. 그래서 요게 1990년 저 이건 뭐 이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요때 이게 그리고 이게 오래 갔어요. 이게 요게 대충 얼마냐면 한 1,200억? 1,200 정도?
여기 그 일본의 그 명예 기업, 어떤 일본 제조회사 명예 기업 회장이 이걸 이 그림을 삽니다. 해서 1,200억 정도,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팔린 최고로 비싼 그림이 그 다빈치 그림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빈살만이 산 5천억짜리 그림인데, 이거를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3천억쯤 된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엄청 비싼 그림이죠. 그리고 이 기록이 2006년에 이제 클림트가 나오면서 클림트 그때 깨져요. 그래서 좀 이 책에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그 역사상 최고가의 그런 그림을 기록한,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한 이 의사 가세의 조상은 그래서 유명한 요것 때문에 정말 유명해졌죠. 유명해졌는데, 뭐 나중에 요때 나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요 그림을 산 그 일본 그 제주에서 회상 이거랑 아까 그 물랑드라 갈레트의 그 또 조그만 그림이 있어요. 그거 두 개를 샀는데요. 그거 그 뭡니까, 자기 죽을 때 같이 태워서 죽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주. 일본은 지금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는데 이거 뭐 순장도 아니고 저기 같이 그림을 가지고. 근데 물론 거긴 또 사연이 있지만은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고. 이 그림도 전 떠날 때 그냥 갈 수 없다 해서 이 그림을 태우겠다 해가지고. 자, 그래서요, 뭐, 어쨌든 사연이 있는 그림인데, 문제는, 이 그림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회장이 팔았는데, 지금 비밀 경매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액자만 있어요. 처음 걸렸던데. 그래서 그거를 그림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뭐 그런 노래까지 있어요 막. 그래서 아마 스위스 금고에 있지 않을까 지금 있어요. 뭐 그런 그 얘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래서 이 의사 가세는 어쨌든 그렇게라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가시아 박사가 또 이 모네를 꽤 도와줘요 이때. 물론 뭐 가시아 박사를 의사라 그래서 그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매번 넣을 수 없지만 어쨌든 계속 보내가지고 막 50프랑 뭐 20프랑 막 보내줍니다. 근데 정말 그랬어요. 아까 그림 나온 것, 글에 나온 것처럼, 진짜 먹을 게 한 푼 없는, 게다가 그 아내까지 아픈데, 여기 쓴 것처럼, 이제 배퇴위에 간신히 집을 얻어가지고, 아마 요거는 카유보트하고 마네가 좀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이사를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배퇴위는 벌써 멀잖아요. 멀는데, 싼 데 얻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삿짐을 실었는데, 마부에게 줄 그 푼돈조차 없어가지고, 또 가시가 또 좀 도와주고, 뭐, 몇 프랑 도와주고, 막 이렇게, 참, 이 시대 모네는 정말 힘들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네의 그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시겠어요. 어쨌든 그 여기까지 마십시다. 그래서 베트를 이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사하자마자 그해 봄에 파산한 오시대 부인이 융담아를 데리고 베트에 집에 온다. 이러면 그 기존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아내는 문제는 황당하죠. 아내 자기 몸 아파서 누워 있고 이제 좀 멀리 집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황당한 일이죠 이게 단순히 이 첫째 부인이 죽고 둘째 부인이 됐다라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뭐 외도를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더 있어요. 황당한 거죠. 용남을 이거 집에 자다 이거 뭐야. 근데 어쨌든 요거 다음 시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오시대 부인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의 병간호를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병간호를 하고 또 애가 바로 태어났는데 애를 또 누가 봐. 그죠? 둘째 낳고도 지금 뭐 둘째 애, 그죠? 이제 둘째 애 육아까지도 그래도 해주는 겁니다. 이 부인이 와서. 근데 문제는 이게 데리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게 왜 왔을까 생각해 보시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기 남편은 도망가 버렸고 집은 파산해서 다 빨간 딱지에다가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럼 결국엔 그래도 자기가 언젠 그래도 했던 그죠? 그 살을 붙였던 모네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딸린 자식이 6이라는 게 이게 기존의 부인이 까미 입장에서는 이게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운명의 갈림길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다 이제 부인은 죽고 첫째 부인은 죽고 둘째 부인은 좀 몇 년 견뎌서 이제 됐으니 참 기가 막힌.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또 histori가. 역사와 예술가들의 삶과 아침 드라마와 출생의 비밀과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